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브라질은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국방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장병들이 경기도 포천시 영평훈련장에서 전시 상황을 가정한 야전 취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육군 1군수지원여단과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 장병 80여 명은 대대급 야전 취사장을 구축하고 한 끼 식사를 나누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다졌습니다. 지난 19일 강원도 고성군의 한 해수욕장에서 조류에 휩쓸린 중학생을 육군 하사가 구조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바다에 뛰어들어 생명을 구한 육군 22사단 고영우 하사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 브라질 공동성명을 통해 중남미와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방산과 우주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브라질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에서 첨단 미래 산업 분야 협력 확대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의 방산 협력 확대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양국은 올해 하반기 방산 공동위원회 출범에 합의했고 군사 국방 비밀 정보 보호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추진해 국방과 방산 분야의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대한민국 공군이 도입하게 될 브라질의 C-390 대형 수송기에 우리 기업의 부품이 탑재된 사실을 언급하며 양국 방산 협력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수한 성능이 입증된 K방산 장비들이 중남미 최대 방산 강국인 브라질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룰라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싸워서 이기는 안보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안보라는 우리 정부의 철학을 설명하고 룰라 대통령이 이에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남미의 비핵화를 선도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와 평화적 분쟁 해결을 일관되게 지지해온 브라질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노력 중인 우리 정부를 지지해준 것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확고한 지지를 보여주신 대통령님과 브라질 정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 관세동맹 메르코스루와 대한민국 간 무역협정을 진전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우주산업 및 공급망 분야 협력 등 양해각서 7건을 체결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폭염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는 폭염 취약 작업장과 건설 현장 등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특히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이번 주가 정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계부처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폭염의 수준이 예사롭지 않은 만큼 정부도 한층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복지부와 노동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쪽방촌과 작업장, 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장소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해 주시고 필요한 지원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국지성 호우와 태풍의 위협도 여전한 만큼 행안부와 기후부, 산림청 등은 지방정부와 함께 장마 피해 시설 복구와 집안 약화에 따른 산사태 위험 대비를 서둘러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남미 순방과 관련해 남미자원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 광물과 에너지 등 필수 자원의 공급망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샌프란시스코의 AI 선언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전 세계와의 AI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한 총리는 또 경제 상황과 관련해 최근 수출이 좋은 실적을 달성했다면서도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와 청년 고용 악화 등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28일 최근 취임한 라자 수브라마니 인도 국방총장과 공조 통화를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과 양국 간 군사 교류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수브라마니 국방총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통화를 시작한 진 의장은 최근 한반도를 비롯한 인태 지역의 안보 정세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K9 자주포를 비롯한 방산협력과 지난 2월 인도 주관의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밀란에 우리 해군이 참가한 점을 언급하며 군사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양측은 이번 공조 통화를 계기로 한인도 양국군의 신뢰와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혀나가기로 했습니다. 전장에서 장병들에게 안정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 지원은 전투 지속 능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육군 1군수지원여단과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이 서로의 취사 체계를 공유하는 한미연합 야전 취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커다란 밥솥에서 김이 솟아나고 철판 위에서는 소세지가 익어갑니다. 무더위와 습기 속에서 한미 조리병들은 재료를 손질하고 완성된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사용하는 장비와 조리 방식은 다르지만 장병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한다는 목표는 같습니다. 육군 1군수지원여단과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 장병 80여 명이 전시 군수부대 재배치 상황을 가정해 야전 취사장을 운용했습니다. 장병들은 이틀 동안 석식과 조식 모두 150인분을 직접 조리했습니다. 첫날에는 후방 지역을 가정해 비빔밥과 소불고기 등 정식 메뉴를, 이튿날에는 준 접촉 지역을 고려해 볶음밥과 너비아니 등 간편식을 편성했습니다. 한국군의 급식 노하우와 미군의 이동형 야전 취사 체계가 한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훈련은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연합 급식 지원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눈에 띈 건 미군 장비의 빠른 전개 능력입니다. 미군의 이동형 취사 장비 MKT는 간부 1명과 병사 4명이 1시간 안에 설치해 최대 300인분까지 조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동력 버너라는 걸 이제 활용을 해서 불을 켰는데 여기는 이제 작동 방식이 자동식이어서 버튼만 누르면은 이제 점화가 되는 그런 시스템 차이가 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미군의 다중온도 냉장 컨테이너 MTRCS는 식재료를 보관한 채 PLS 차량에 실어 곧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냉동 부식차와 윙바디 차량을 전개해 조리실과 전처리실을 갖춘 야전 식당을 구축했습니다. 설치에는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하지만 신선한 재료로 밥과 국, 반찬을 제대로 제공하는 게 강점입니다. 미군 장병들도 한국식 메뉴의 맛과 신선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양국의 전투 식량을 소개한 자리에서는 근접 전투 병력을 위한 미군의 압축형 전투 식량 CCAR도 선보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채식과 할랄식 등 장병의 기호를 고려한 식단을 소개했다면 올해는 전투 임무에 따라 달라지는 전투 식량의 변화를 보여준 겁니다. 미군들하고 상호 소통이라는 걸 좀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다음에 그 차이점을 또 곁에서 가까이서 보고, 그다음에 급식의 형태도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장병들은 앞으로도 서로의 경험과 운용 방식을 공유하며 전시 지속 지원 능력과 연합 급식 지원 태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신소진입니다. 네, 현장에 다녀온 신소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신 기자, 이번 훈련 한미 장병들이 함께 음식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전시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이 진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군수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되는 상황을 가정해 야전 취사장 전개부터 식재료 저장과 전처리 조리, 배식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한미장병 80여 명이 참가했고 취사시설 설치 인원을 제외하고 실제 조리에는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장비를 단순히 전시하거나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미취사 장병들이 서로 섞여서 석식과 조식 150인분을 직접 만들고 상대국의 음식을 먹고 전투 식량까지 살펴봤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네, 메뉴도 전시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성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투 지역과 거리에 따라 조리에 쓸 수 있는 시간과 장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날 석식은 비교적 안정적인 후방 지역을 가정했습니다. 전주식 비빔밥과 소불고기, 또 쭈꾸미 볶음이나 차돌 된장찌개처럼 평시 병영식당에서 제공하는 그런 수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또 원재료를 직접 손질하거나 양념도 현장에서 만들었고요. 다음 날 조식은 준접적 지역을 고려해서 베이컨 볶음이나 너비아니 구이, 또 유부 어묵국처럼 조리 과정은 줄이면서도 영양을 갖춘 메뉴들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국군이 현장에 하나의 야전 식당을 구축해서 밥과 국, 반찬을 제대로 조리하는 방식이라면 미국은 표준화된 식재료와 간결한 조리기구를 활용해 필요한 음식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참 메뉴들이 참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취사 장비에서도 차이가 뚜렷했다고 하는데 가장 눈에 띈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설치 속도와 점화 방식이었습니다. 미군의 이동형 취사 장비인 MKT는 현장 설명을 기준으로 간부 1명과 장병 4명이 약 45분 정도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0인분까지 조리할 수 있어서 적은 인원으로 빠르게 급식 지원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화도 일반 가스레인지처럼 버튼을 누르는 자동 방식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군은 동력 버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원과 연료를 연결하고 또 토치를 이용해서 불을 붙인 뒤에 기름의 양까지 조절을 해야 합니다.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고 설치 과정도 상대적으로 복잡해서 우리 장병들은 미국 장비의 단순한 조작 방식과 기동성을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꼽았습니다. 네, 식재료를 보관하고 운반하는 체계에도 차이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군은 SSMO라고 불리는 급식물자 보급관리 조직에서 작전에 필요한 식재료를 공급받는데요. 우리 군으로 치면은 군지여단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군은 공급받은 식재료를 MTRCS라는 다중온도 냉장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보관을 합니다. 이 장비는 식재료를 냉장, 냉동 상태로 보관하면 PLS 차량의 컨테이너 자체를 싣고 내릴 수 있습니다. 급식부대가 이동해야 할 때 식재료를 다른 차량으로 일일이 옮기지 않고 보관된 상태 그대로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한국군은 냉동부식차와 5톤 윙바디 차량을 전개한 뒤에 조리실과 전처리실, 저장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미군 체계가 이동과 재전개에 강점이 있다면 한국군 체계는 안정적인 공간을 갖추고 다양한 메뉴를 제대로 조리하는 데 강점이 있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미군 장비가 모든 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가요? 하지만 단순히 어느 체계가 낫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미군은 적은 인원으로 장비를 빠르게 설치하고 또 부대 이동에 맞춰서 취사장을 옮기는데 신속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군은 현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직접 손질해서 밥과 국, 또 여러 반찬으로 구성돼서 한 끼를 제대로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실제로 미군 장병들은 한국군 음식이 재료가 신선하고 또 건강한 데다 맛도 좋다는 반응을 선보였습니다. 네. 결국 미군의 신속성과 기동성, 또 한국군의 조리 능력과 메뉴의 완성도를 함께 살피는 것이 이번 훈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양국의 전투 식량도 함께 선보였는데 지난 훈련과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지난해에는 할랄이나 채식주의자들의 음식처럼 장병들의 종교나 기호를 고려한 전투 식량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근접 전투를 수행하는 장병을 위해서 압축형 전투 식량 CCAR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 CCAR은 부피와 무게를 줄여서 장병들이 휴대하기 쉽고 또 이동하면서도
필요한 열량과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전투 식량인데요. 지난해는 전투 식량을 누가 먹느냐에 주목했다면 올해는 어떤 전투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량을 먹느냐 이렇게 좀 모습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련의 성과 우리 군의 야전 취사 체계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네, 이번에 훈련 방식이 좀 더 실전적으로 바뀌었는데요. 단순히 조리법을 공유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시에 군수부대가 재배치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두 끼를 조리하면서 미군의 취사장 개념을 접목한 대대급 야전 취사 표준 모델을 검증을 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은 미군 장비가 통째로 옮겨지는 수송체계, 또 자동 점화 방식, 모듈화된 취사 장비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도 빠르게 적용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다만 미군 장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의 인력과 작전 환경, 또 한국식 메뉴의 조리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설치 절차는 단순화하고 장비의 어떤 크기나 인력은 줄이되 또 신선한 재료와 균형은 잡힌 이런 식사를 제공하는 한국군 급식 체계의 장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번 훈련은 서로의 취사 장비를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 전장에서 한미 장병들이 어떻게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답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전투 지속 능력을 뒷받침하는 급식 지원에서도 한미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신소진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론이 등장하며 전차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 육군 유일의 기동군단을 이끄는 지휘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드론 시대일수록 전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는 건데요. 이번 지휘관과의 대화에선 7기동군단장과 함께 기동전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안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등장한 드론이 전차를 무력화했다는 이른바 전차무용론. 우리 군 유일의 기동군단장은 실제 전장 사례를 보면 정반대의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차가 없으면 보병이 10m도 전진할 수 없다. 전차를 중심으로 전차에다가 제머, 대드론 방어 체계, 요격 시스템 이거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차가 있어야 그 뒤에 보병들이 이동할 수 있지 전차 없으면 전부 다 드론에 다 당한답니다. 드론을 놓고 싸움에 있어서 최소 단위는 바로 전차다라고 지금 부각되고 있답니다. 이거 아무도 국내에서는 얘기 안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드론 시대에 전차를 어떻게 살아남게 할 것인가? 7기동군단은 야전에서 직접 미래전을 연구하는 기동전 연구소를 운영하며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술의 변화 2주 단위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우리가 무기체계 획득하는 그런 또는 전술의 변화의 교리체계 발전 이 순서 가지고는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기동전 연구소를 야전 부대인 우리가 직접 니즈를 군산 학연을 연계시켜서 빨리 촉진시키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연구소에서는 이미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슬래나머와 40mm 복합 기능탄을 활용한 대드론 사격,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까지 전장의 교훈을 실제 전력으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그래 뭘 지원해 줄까 그러시길래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총장님 저희 슬랫 아머를 다 씌워야겠습니다. 모든 전차 장갑차 모든 화포에 다 씌워야겠습니다. 해서 육군본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44대를 전부 다 씌운 상태에서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여주는 게 저희가 K-21이 드론을 떨어뜨렸어요. 복각기능탄으로. 그건 순전히 우리 전우들이 우리 K-21도 대드론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복각기능탄으로 그걸 이번에 또 합동화력 훈련 때 시범을 보일 수 있었죠. 올해 후반기에는 산탄총을 활용한 대드론, 풍산과의 복합기능탄, 현대로템의 슬래나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수룡을 활용한 전투 실험까지 확대됩니다. 공학적으로 설계는 잘 돼 있는데 저 위에 전차가 올라가서 문교로 부교로 이용될 때 사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동간 사격이죠. 물에 떠가지고
공학적으로는 저희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봤고 데이터를 공유해서 한번 같이 협업해서 나쁜 게 아니니까 조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후반기에. 기동군단장은 현재 우리 기동전력도 객관적으로 진단했습니다. 기동전력은 그리고 화력 전력은 한 82%에서 92% 정도 미군 대비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부족한 능력은 정보 감시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한 75%에서 80% 정도 수준에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임무형 지휘 개념이 들어온 것은 어느덧 약 30여 년 전. 하지만 임무형 지휘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실패를 두려워하는 문화가 임무형 지휘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났기에 이를 극복한다는 방침입니다. 끊임없이 사소한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그것으로 축적된 역량을 결정적 순간에 써먹어야 됩니다. 근데 평상시에 그렇지 않아도 될 때도 너무 완벽 무결주의를 강조하다 보니 우리 전우들은 도전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의 다짐, 나는 뭘 다짐했냐? 나는 3가지를 다짐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침묵하고 경청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겁니다. 지휘관이 침묵하는 게. 2번째, 나는 전우들의 아이언덤이 돼주겠다. 보호막이 돼주겠다. 3번째, 나는 매월 지휘관의 의도를 설명하고 그 지휘관의 의도를 설명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지휘 서신과 그 다음에 편지를 써서 매달 나의 의도를 명확하게 우리 전우들에게 공지하겠다. 요걸 제가 나의 다짐으로 적었고 이걸 매달 제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의 기본 가치와 임무형 지휘를 뒷받침할 철학으로 독일 연방군의 내적 지휘를 우리 군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적 지휘라는 이네르 피랑이라는 그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50년도에 만들었던 내적 지휘라는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그 핸드북은 지금 정신전력원에서 번역을 했고요. 근데 강령이 있어요. 강령 얼마 안 돼요. 이만큼 되는데 5개, 6개 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저는 그 강령을 지금 새로 만들려고요. 만들어서 육군에 제시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임무형 지휘의 전제 조건이 내적 지휘입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제복 입은 시민이란 말이 나옵니다. 왜? 불법적인 집단이 불법적으로 군대를 악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그러한 이용을 당해서 안 된다. 그래서 너희는 군인이 아니라 제복 입은 시민이다 라는 걸 명확히 인식해라라고 써 있습니다. 아주 소름 돋았어요. 미래전의 승패는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는 조직을 만드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한 육군 7기동 군단장 최성진 중장. 이곳에서 시작된 변화가 우리 육군 전체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휘관과의 대화, 곧방뉴스 안전입니다. 피격이나 침몰 등 해상 위급 상황에서 장병들이 함정을 이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군이 해상 생환 훈련을 하는 이유인데요. 해군 3함대 한문식함 장병들의 훈련 현장, 박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한 장병들이 과감하게 이함합니다. 구명 뗏목을 운용하고 수상 행군도 이어갑니다. 피격이나 침몰 상황에 대비해 함정 이탈 절차를 숙달하는 해상 생환 훈련입니다. 해군 3함대 한문식함 장병들이 참가한 훈련. 장병들은 기본 영법을 비롯해 비상 이함과 구명 뗏목 사용법, 수상 행군 등을 종합적으로 실습했습니다. 비상시 함정 이탈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능력과 부대원 간 협동심을 길렀습니다. 해군 3함대는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의 일정으로 함정 15척에 대한 해상 생환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체력과 정신력이 쉽게 고갈되는 혹서기 해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생존 기술을 익힙니다. 실제 비상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전 감각을 키웁니다.
다양한 해상 위기 상황에서 자신과 전우의 생명을 지키는 훈련. 해군 3함대는 함정 승조원들의 해상 생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친화적인 병역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콘텐츠 공모전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장병뿐 아니라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일상 속 작은 배려부터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은 경험까지 군 인권에 대한 생각과 실천 사례를 영상과 웹툰 그리고 수기로 알리는 공모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국방부가 마련한 이번 공모전은 장병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역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쇼츠 영상과 웹툰, 인권보호 성공 사례 수기 등 두 분야로 진행됩니다. 쇼츠 영상과 웹툰은 군 인권에 관심 있는 장병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성공 사례 수기는 장병 인권 보호와 병역 문화 개선에 기여한 실제 사례를 공모합니다. 지난 공모전에선 장병들의 일상 속 인권 존중과 건강한 병역 문화를 담은 작품들이 다수 선정됐으며 올해는 국민 참여를 확대해 군 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분야별 대상에게는 국방부 장관상과 함께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용사가 입상할 경우엔 부대 지휘관 판단에 따라 3박 4일의 포상 휴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9월 30일까지 응모가 가능하고 올해 11월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군 인권이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도록 건강한 병역 문화를 조성할 전망입니다. 국방뉴스 박준혁입니다. 한 장병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에 뛰어들어 조류에 휩쓸린 중학생을 구조했습니다. 뒤늦게 온라인 사연과 해경의 확인을 통해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주인공은 육군 22 보병사단 소속 고영우 하사입니다. 신속한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한 생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속초 해양경찰서 표창도 받았는데요. 오늘은 고영우 하사와 함께 당시 긴박했던 순간과 군인이 지녀야 할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하사님 먼저 이제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1초의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게 된 그 사연이 궁금합니다. 튜브를 그래서 제가 끼고 제가 그 친구 등을 바라보고 겨드랑이에 이렇게 양손을 넣어서 그렇게 끌어안고 그래서 수영을 다리로만 해서 조금 힘들었죠. 발이 안 닿았고, 그리고 저도 뭐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사실 그때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방파제로 올라갈 수 있던 그 거리에서 한 20-30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서 그 친구를 데리고 나오는데 30분이 조금 안 걸렸을 거예요, 아마. 망설임 없이 들어간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우선적으로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이제 어떤 누군가는 꼭 들어가서 그 친구를 데리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에 몸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안전 요원이 없는 상태였고 조류도 강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구조 과정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언제였고 군에서 익힌 경험이나 훈련은 어떤 게 도움이 가장 많이 됐습니까?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아무래도 파도가 좀 심했어서 바다 안에 제가 들어가서 그 학생을 데리고 나오던 순간이 제일 위험했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들어갔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이제 사람을 한 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게 생각보다 좀 많이 힘들었어서 그게 아마 가장 위험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군에서 익힌 어떤 훈련이 도움이 됐던 건 아무래도 제가 최전방 감시초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먼저 반응하는 게 근무지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훈련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온라인상에서는 진정한 군인의 모습, 또 국민을 지키는 영웅이라는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고 하사님께서는 군인의 사명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국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일단 저는 군인으로서 군의 사명 이런 거라고 하면 저는 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가와 국민을 1순위로 생각하는
그리고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일로 저뿐만이 아닌 다른 군인이었어도 모두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고, 육군의 일원으로서 모두의 일상을 지켜주는 그런 군인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제 군인의 사명감은 전장에서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상 속에서도 빛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육군 22보병사단 고영호 하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JSA 경비대대가 전입소대장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집체교육은 전입소대장의 실전 지휘 역량을 다지고 한미연합부대의 특성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연합체력단련을 비롯해 중립국 감독위원회 정전협정교육, 유형별 실사격 훈련 등 현장 중심 교육으로 이뤄졌습니다. 해군 이한대 사령부 인천함이 해군을 대표하는 군가 앵카송의 작곡가이자 명예해군 11호인 전석환홍을 초청해 강연과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전홍은 말과 글과 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앵카송의 탄생 배경 등을 설명했습니다. 전홍은 음악은 세대와 직책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언어라며 인천함 장병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가 부대 내에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하며 생명 나눔 문화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헌혈운동은 여름철과 휴가철을 맞아 감소하기 쉬운 혈액 보유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병과 군무원들은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 헌혈버스를 통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폭염특보가 강화된 가운데 일부 지역은 벌써 38도까지 올랐는데요. 서울 역시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매우 더운 날이 지속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계속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온난 수변한 기단의 영향으로 습도도 무척 높아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은 26도, 대구는 27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은 33도, 사천은 39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에는 지면이 뜨거워지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낮뿐만 아니라 밤까지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오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